안녕하세요. 손임찬 작가의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소개합니다. 전작인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가 안온한 쉼의 문장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했다면 이 책은 자신과 삶을 깊이 성찰해 본래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답게 살아가라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결국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1장 나다운 것이 주는 위안. 내가 아닌 나는 없다. 전작인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출간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다. 행사 장소에 가보니 나를 만나러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신 분도 계셨고 내가 SNS에서 달아드린 댓글이나 온라인 메신저로 건넨 몇 마디 말까지 기억하는 분도 계셨다. 온라인으로 소통해 오던 독자분들을 실제로 만난 그 자리는 내게 무척 소중하고 뜻깊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날 촬영을 도와준 친한 형과 뒤풀이 겸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다. 고기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형이 말했다. 그런데 힘찬아, 너 너무 많이 웃더라. 좀 자제해야겠어. 네? 오늘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기도 했고 친근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너를 처음 보잖아. 너무 가벼워 보였을 수 있어. 사람들은 내게 작가로서 분명히 기대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처음에는 형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 마음이 통하길 바랐다.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하게 보였을 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은 그런 모습만을 나로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반전 매력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모습과 다른 면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내 보통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때부터였다.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모습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솔직한 모습, 평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등 극단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 말이다.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가 혹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까? 멀티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의미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나의 멀티페르소나는 몇 가지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 역시 분명 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집안에서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어둡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 주변 동료들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혼자 있을 땐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 등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는다. 프롤로그에서도 말했다시피 나는 항상 스스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간단한 예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지 않았고 20대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적당한 거리가 지켜주는 것. 누구라도 떠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진 않을까 두려웠다. 그 상처 때문에 상대가 등을 돌리면 나는 혼자였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테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참는 편이 편하다.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지 상처받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가 낫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이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상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후자인 내면의 두려움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어렵다. 게다가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연애는 사실만을 나열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연애는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에 대한 경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적당한 긴장감은 되레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긴장감과 거리감은 관계의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무례함을 방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말을 조심해야 하며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 전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멀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사람들은 따뜻한 접촉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에 아무나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가까이 초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빡빡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며 피로를 풀거나 하다못해 전화통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처럼 자신에게 쉼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마련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작업해야 할 원고가 있어 카페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다. 앞 테이블에 회사원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카페 내부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듣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대화 주제는 같은 부서에 새로 들어온 동료 직원인 듯 했는데 주로 업무 피드백을 가장한 험담에 가까운 얘기들을 나눴다. 도마 위에 오른 당사자는 경력직이라 일을 야무지게 잘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선을 명확하게 긋는 사람인 듯 했다. 그런데 앞 테이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얘기를 나누더니 그 직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눈치가 없다는 둥,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둥,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3명 중 한 사람은 처음에는 험담하기를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분위기에 이끌려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의도치 않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만약에 험담을 망설이던 사람이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다음 험담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맞춰주었을 것이고 공감하지 않아도 수긍하는 척 했을 것이다. 물론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 아마 거기서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주장했으면 눈치 없는 사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이다. 슬프게도 그 세 사람은 타인을 험담하면서 동료 일을 확인하고 직장 생활을 버틸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였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청과 위로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친구끼리 일상의 하소연과 언짢았던 일에 대해 불평, 불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상대가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일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한다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상대에게 퍼붓는, 소위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경우가 아닐까. 그러나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일, 상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지나친 의존과 같은 일들은 사실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받아주는 상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맺고 끊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평소 의사소통 기술을 고민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연결고리가 되었고 나아가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감정 소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 물론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얻는 기쁨과 에너지가 있을 테니. 하지만 그런 관계에 몰두해 정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를 마주해야 할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지 못해 스스로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는 날마다 점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을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흥미있는 것, 나라는 사람이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타인과의 연락을 잠시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이나 기상 후 1시간 정도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멀찍이 놓아두고 오직 나를 위한 오락, 취미,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과한 연락이나 만남이 줄어 자연스레 관계 다이어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과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그래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험해 보지 않고는 찾을 수 없으니 다양한 일에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일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 따라서 삶에서 인간관계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면 나의 일상, 나아가 나의 자아가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일, 사랑, 우정, 취미, 꿈, 자기계발, 휴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골고루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비로소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놓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삶을 재정비할 기회를 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다. 끝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마음. 나의 유년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낯선 곳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제1교포인데도 일본인이라 놀림받으며 보낸 학창시절도 괴롭기만 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과 스승을 만났기에 우울감을 느끼는 데서 그치고 정신질환까지 겪진 않았다. 아마도 낙관적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일례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불면증에 시달리진 않았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처음 만나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우울증으로 꽤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생을 만나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울감과 우울증이 얼마나 다른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동생과 우울증에 관해 나눈 대화를 여기에 소개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지? 물론이지.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우울한 기분, 특정 시기에 느끼는 우울감,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구분하지 못해. 난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몸과 마음이 망가져 제 기능을 못하는 증상인데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의 뜻으로만 다가오거든. 실제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단어 같은 것도 쉽게 떠오르지 않아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 게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맞아. 그래서 우울증을 얘기할 때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가장 흔하게 쓰잖아. 마음의 감기보다는 마음의 암이라는 표현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우울증은 생활 습관 자체에 영향을 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감기라는 비유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신질환이라 신체적인 질병과 다를 수 있고 정신질환 중에서는 비교적 흔하고 치료가 쉬운 편이지만
개인마다 증상과 치료 기간이 다르니 감기에 비유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보는 인식은 줄어드는 추세라 하더라고.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우울증의 정의는 뭐야? 어두운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차갑고 무겁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병. 우울증은 걸렸다라는 개념이 맞을까?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네 경험을 들려줄 수 있어? 걸렸다라고 하기보단 스멀스멀 집어삼켜진다고 할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잡아먹히는 것만 같아. 바닥모를 심해에 가라앉아서 올라갈 기운이 전혀 나지 않는 기분이야. 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 학창시절에도 존재감이 없어서 그걸 게임 속에서 채웠지. 게임 속 세상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쉼터였어. 물론 현실에서는 부모님의 폭언과 그부들의 따돌림 등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자존감이 끝도 없이 추락했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네. 마지못해 살아온 것 같아.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인식을 바꿔라, 의지를 가져라, 운동해라, 사람을 만나라 같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어때? 일시적인 우울감은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면 힘들지 않게 벗어날 수 있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울증은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것과 같아. 나라는 사람,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돼.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어.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 무언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하거든.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유 없이 공허해져 불현듯 눈물이 나고 모든 일의 의미가 사라져. 그게 우울증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운동하거나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도 좋은 충고이긴 해. 하지만 그걸로 해결될 문제라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 우리가 흔히 아는 질병, 극단적인 예지만 암이 운동을 하는 등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의사도 필요 없겠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하기에 질병이라 불리는 게 아닐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우울증에 관해 깊게 고민해온 동생의 통찰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동생의 견해와 조언은 솔직한 만큼 너무나 생생했고 동생이 겪었을 고통스러운 시간이 짐작돼 마음이 아팠다. 동생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담담히 말을 이었다. 우울증은 모두 다르다. 우울증은 완치할 수 있을까? 병원에 다니면 도움이 될까? 큰 도움이 되지. 사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앞서 언급한 좋은 생각, 운동, 사람들과의 교류 역시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이야. 정신과에서 진행하는 상담이나 처방하는 약이 없으면 완전히 낫기 어렵다고 봐.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 적어도 나는 그랬어. 재발 가능성도 있으니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나아질 수 있다고 봐.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식을 잘 따르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잘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하지. 우울증 환자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과
도움이 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조언하거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충고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해.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다며 감정을 평가하거나 폄하하고 묵살하는 일. 도대체 언제까지 우울해하고 있을 거냐? 약을 평생 먹고 지낼 거냐면서 몰아세우는 일은 특히 더.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힘들게 입을 열었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섣불리 이해한다거나 언제 낫느냐며 호전을 압박하는 것도 삼갔으면 좋겠어.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니까. 나 역시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가장 고맙거든. 당신의 특별한 우울의 저자 린다 게스크는 정신과 의사이자 우울증 환자다. 그녀는 10년간 2년 주기로 우울증이 재발한 탓에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그러면서도 환자와 본인의 상담을 교차하는 방식의 저서를 출간하는 등 우울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울증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생 연구했다. 그녀는 우울증이 단일한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인 병이라 말한다. 연구 결과나 이론으로 묶을 수 있는 우울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나의 특징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참고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내 전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내 전부인 양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린다의 발견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준다. 우울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병이기 때문에 각자의 치료 방법 또한 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동생과 대화를 나눠보니 우울증 환자가 겪는 증상이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해야 할 일은 꽤 명확하다. 할 수 있는 일을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면 원하는 걸 물어봐주고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묵묵히 기다려주면 된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면 그걸 할 뿐이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울 텐데 나의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준 동생이 고마웠다.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 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자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라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꿋꿋이 성장한다. 영양분이 부족한 땅이나 흙처럼 완벽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춥거나 더운 날씨 등 꼭 맞는 기온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가능한 것들을 모두 모아 싹을 틔우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바윗돌 사이에서도 싹이 트고 가파른 절벽에서도 꽃이 핀다. 인생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의문에 늘 휩싸여 있었다. 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여유롭고 풍족해 보였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혼자 비교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 확대 해석, 피해망상. 모든 사람이 미웠고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아 숨고 싶기만 했다. 그저 힘없이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 비참했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면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 말에 기댔다. 그저 그 말을 붙잡고 버텨냈다. 돌아보니 그 말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잘된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는 그저 버티라고, 오래 살아본 어르신들이 그리도 악착같이 버티라고 조언했나 싶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라는 말.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라는 말로 들렸다. 주변에서 자라나는 식물, 특히 삭막한 환경에서도 피어난 꽃을 떠올려 보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다른 삶의 어떤 시기에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가며 대추가 붉어지듯 찬찬히 성숙해 간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경험들은 역경을 딛고 반드시 결과물을 맺는다. 팍팍하고 메마른 바위 틈에서도 어떻게든 싹이 트는 것처럼 나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리라 믿어보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태풍, 천둥, 벼락과 같은 시간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분명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힘들었던 시절 내게 가장 큰 위안이었던 건 식물처럼 인간도 삶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을 보면 그 과정 안에 무수히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다. 그것이 성장의 이유다. 그러니 오늘 나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내가 걸어온 발자취만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증거니까.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법. 북토크나 강연, 강의를 할 때 질의응답 시간을 꼭 마련하려 한다. 내가 준비한 것 외에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조언을 구하거나 영감을 얻기 위해 마음속에 감춰둔 물음을 던지는 것이리라. 그런 질의응답 시간에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다름 아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좋을 텐데 왜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걸까? 아마도 나이에 따라 받는 사회적 기대와 압박, 주변인들의 간섭 때문일 것이다. 나이 30이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한창 젊은 시기인데 남들처럼 도전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로 생겨났을 확률이 크다. 본인의 의식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나의 가치관은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으면 그 편견과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렇듯 나답게 사는 것과 인간관계,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고뇌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에서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팬이
아이유에게 물었다고 한다.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 또한 모르겠고요. 아이유 씨의 노래를 들으며 힐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저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에 아이유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정답은 없다. 나는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행복하겠다고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결정에 따른 책임과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음악을 취미 생활로 둘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음악 듣는 게 좋아서 나는 가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수가 되고 나자 우와, 이 음악 너무 좋다 라면서 순수하게 즐길 수 없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항상 분석하게 되고 일에 접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마음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어요. 라고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그녀 역시 데뷔 후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한다. 잘하는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지 않은가. 버리기 힘든 욕심이겠지만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을 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치열하게 하든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두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실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력이 갖춰진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고 그에 맞춰 진행된다. 보통의 관계에서는 필요할 때 찾는 사람보다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고마운 이가 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즉,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 실현도 좋지만 적어도 자신의 생계나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떳떳하지 않을까? 열심, 성실, 열정 같은 단어들은 모두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나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보일 수 있는지, 무엇보다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은 꽤 현실적인 이야기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걸 따져야 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계산이나 분석에 미숙해 좌절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사람 사이에 내가 있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웠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으며 목소리는 상대에게 들릴 듯 말 듯 작았다. 특히 기가 센 사람 앞에 서면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당시 나는 축 처진 어깨에 어두운 표정을 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생각이 많고 비약이 심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런 내게 전환점이 여러 번 찾아왔다. 좋은 스승을 만나 인정받았고 엄마랑 눈을 마주보며 진솔하게 대화해 쌓인 감정을 풀었다. 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면서 나를 가두었던 세계를 하나씩 깨나갔다. 그 시기의 경험들을 엮어 첫 에세이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펴냈다. 책을 출간하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읽어보니 빛을 잃은 내가 그 안에 있었다. 당시 나는 나를 지키고 삶을 홀로 견디는 법만 알았지 사람 사이의 정이나 온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살아가는데 소중한 무언가를 찾지 못한 기분에 매일같이 휩싸였다. 유독 우울했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았다. 어느 콘텐츠 회사 대표의 인터뷰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이 꽤 진솔하게 다가왔다. 그는 해가 바뀔 때쯤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 바로 20, 30대의 자살률을 확인하는 일인데 그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늘 자살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의 2030 세대는 유난히 공허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이미 정해진 길, 만들어진 정답에 길들여진 탓에 어른이 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영상 속 대표는 청년들에게 당장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린 선택은 결국 허무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도전을 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조언했다. 길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보는 내내 여러 생각이 들었고 다 보고 나서는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고 결심했다. 누군가를 만나보자. 마음의 허전함을 직시하자.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찾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화가 피카소,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와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같은 뛰어난 예술가가 등장했던 시기에는 살롱 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살롱은 신분, 계급, 직업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화하는 공간을 말한다. 내가 찾은 곳은 현대판 살롱이었다. 이 소셜 살롱 모임에는 독특한 규칙이 존재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할 것. 님이라는 호칭을 준수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것. 비난, 무시, 강요를 삼갈 것. 무엇보다 나이와 직업을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이 새로웠다. 상대를 평가하고 위계와 서열을 만드는 일을 애초에 차단하는 점은 약간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나는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살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왕복 5시간을 오갔다. 이동하는 내내 기대감에 부풀어 힘든 줄도 몰랐다. 멤버들과 대화하면서 각자의 가치관을 나누었고 때로는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특정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기도 하며 생산적인 대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남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억지로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 둘러앉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존중하는 멤버들이 있었다. 나를 꺼내는데 익숙해질수록 자신감이 쌓였다. 사소하게 인정받는 일이 나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 덕분이었다. 정기 모임이 끝나고 롤링페이퍼를 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남긴 응원의 말과 장난스러운 멘트 사이에 진솔한 문장 한 줄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가 읽은 소설이나 자서전을 보면 작가들은 대부분 삶이 불행했어요. 그렇지만 힘찬님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부모에게도 들은 적이 없었다. 축복을 바라며 건넨 그 말 한마디로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개인의 인정 욕구는 부모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채워진다. 혹은 소중한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기는커녕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땐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환경이란 주변 사람을 말한다. 일상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고 그 만남을 지속한다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렇게 하면 매일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몸소 경험했다. 개인의 성장은 분명 의지력에 달려있지만 주변 사람도 의지력만큼이나 중요하다. 나의 성장을 함께 나누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거실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다. 어떤 만남을 통해 맺은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관계든 나를 한결같은 태도로 지켜봐주는 사람,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나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회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려면 나만을 지키느라 날카롭게 세운 가지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